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은 곡을 일주일 만에 완성했는데 난 지금 한 달째 치고 있어. 나 재능이 없나 봐. 짜증나.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힘내. 엄마 아빠가 너희 기대하고 있어.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너 진짜 재능이 없어. 그런데 왜 계속 하는지 알아? 안녕하세요, 김종훈 작가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는 왜 자꾸 남의 눈치를 볼까,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책에서 소개하면 왜 한국 중학생 지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자신감 하위권이다. 왜 자신감은 낮을까? 이걸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네 줄의 결론을 만났거든요.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감은 없던 거였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책을 130권 넘게 냈지만 처음에는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래도 써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주입하게 돼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너 진짜 재능이 없어. 그런데 왜 글쓰기를 계속 하는지 알아? 하다 보면 재능이 조금씩 생기거든. 우리가 글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 생기는 재능의 축적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재능을 조금씩 쌓으면 되니까 꾸준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주입이란 명령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게 될 수 있는데, 남들도 쓰는데 너도 써, 친구도 쓰는데 왜 못 써, 이렇게 주위에 비교하면서 강요 명령하게 되면 비교를 저절로 하게 돼요.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쓰긴 쓰는데 또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글쓰기를 아예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이랑 같이 일상 나눌 때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빨리 내 아이를 좋게 만들고 싶다. 빠르기를 좀 버리면 아이를 위한 올바른 길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셔서 아이랑 같이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낭독해 볼게요. 결핍은 어떻게 삶의 철학이 되는 걸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시작도 사실은 결핍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일에 대한 결핍이 있었는데 이 일을 좋아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결핍이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도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좀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일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파한 사람만이 그 일에 대해 누구보다 뜨겁게 고민하고 오래 고민한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파하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파하는 순간이 훗날 아픈 사람을 돕는 지성의 자본이 되고, 지금 울었던 나날이 훗날 오는 사람을 이해할 근거가 되니까요. 이걸 제 말씀 왜 들었냐면, 아이를 보면 아이가 되게 못하는데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 되게 못 그려.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되게 아파요. 좋아하는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 못해.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신호예요. 제가 아는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 말 더듬이었는데 말하는 게 되게 좋아했어. 근데 결국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됐고, 또 어떤 운동선수는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이라고 시켜보자 해서 조금 체력을 기르면서 결국 운동선수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오히려 살아갈 자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좋아하지만 못하는 게 있다면 이게 혹시 나중에 아이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지만 좋아하는 게, 이게 되게 가장 큰 힘이에요.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는 것은 나중에 아예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좋아하지만 못하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결국 잘하게 되고, 이 가치를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 피아노 학원 대부분 다니는데, 근데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은 곡을 일주일 만에 완성했는데 난 지금 한 달째 치고 있어. 나 재능이 없나 봐. 짜증나.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살면서 되게 수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다들 속도가 다르니까. 그럴 때 힘내.
해. 엄마 아빠가 너희 기대하고 있어.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닿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아이의 행동력과 일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도 요즘에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카피를 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3달이면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있었어. 근데 그 광고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3달 만에 나온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 것인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 곡을 완성했지만 너는 한 달 만에 완성한 거야. 바꿔 생각해봐. 같은 곡을 일주일 만에 완성한 사람의 연주를 듣고 싶어? 아니면 한 달 동안 공들여서 완성한 사람의 연주를 듣고 싶어? 너는 그 친구보다 느린 게 아니고 듣기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한 달 동안 투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이가 실망하지 않고 그 친구보다 잘하려는 마음도 버리고, 왜냐하면 나는 속도가 달라서 특별한 거고 나만의 면이 있어서 달라서 특별한 거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리는 대로 나는 이거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아이가 자신감 잃지 않게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살아갈 자본을 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줄여서 낭독해 볼게요. 말로 힘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저는 인문학을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글로 썼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끝을 감히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 인문학의 끝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들려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쁜 말 들려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예쁜 말 역시 지성의 끝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쌓인 것들이 없으면 예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쁜 말이 뭐냐면, 제가 책을 많이 썼다 보니까 후배 작가들이 있는데 저한테 작가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사랑에 대한 시를 써봐. 그 안에 사랑이란 글자는 쓰면 안 돼. 그런데 다 읽고 나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 이게 바로 글을 잘 쓰는 법이에요. 내가 주려는 것을 그 안에 담지 않고 느끼게 했을 때 그 한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쁜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이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 나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잖아. 이게 그거예요. 사랑이 입에서 출발할 때가 끝이 아니고 아이 마음에 도착했을 때가 사랑의 끝이에요. 도착하지 않은 말은 출발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아이는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부모님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 말하는 말로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썼는데, 말을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중간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직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언젠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필요해서 차를 한 대 샀어요. 한 모임에 나가서 차를 샀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 할부 몇 개월이야? 차 살 때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사람만이 되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들릴 듯 말 듯 다행이다. 그걸 딱 듣고 저는 이 사람은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힘들지만 차를 사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다행인 소식이구나. 그 사람 혼자말로 얘기했지만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예쁜 말인데 좀 더 계속 읽어볼게요.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가 준 이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게 힘낼 근거를 주던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힘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진심을 다해 축복해줘야 해요. 그렇게 시작한 말은 서로에게 분명한 희망이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할머니한테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져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힘든 나날을 어떻게 매번 이겨냈어? 이렇게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저한테 늘 이길 순 없어. 가끔은 저도 괜찮아. 전 이게 가장 좋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면서 힘을 줄 수도 있지만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굳이 힘을 내라고 하는 것만이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 네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널 항상 응원하니까. 이렇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늘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힘을 준 만큼 아이가 힘을 내지 못하니까. 그럴 때 내 아이가 왜 내가 힘을 줬는데 힘을 내지 못할까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힘을 좀 뺄 시간이구나. 빼면 오히려 힘을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싶었어. 근데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몇 걸음 안 남기고 역전당해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분이 안 풀려서 집에 왔어. 오자마자 얘기해요. 2등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 짜증나 죽겠어. 어떡해.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대로 얘기 못하면 결핍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난 항상 2등만 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1등 못해. 나중에 좀 나이가 더 들면 인생 뭐 별거 없어. 그냥 반박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아이 입장이 돼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1등을 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2등이 됐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왔어. 나 2등인데 2등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어떡해? 그럴 때 보통의 예쁜 말을 알고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엄마 아빠가 너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근데 그게 될까? 그럼 통하지 않아요. 말에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잘못됐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2등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가 가장 열심히 다녔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이가 치열하게 가장 열심히 다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1등한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랑 같이 치열하게 달렸던 1등한 친구가 너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어. 너 이기려고 그 친구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 그 친구가 네가 노력하고 치열하게 달린 시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이기려고 그 친구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엄마가 너 열심히 하는 거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통하게 되겠지.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아이가 봤을 때 2등에서 돌아오고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야. 1등 하고 싶었잖아. 1등한 친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투한 시간을 그 친구가 기억하고 있구나. 그 기억에 쌓여 있구나. 그러면 이제 화가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2등 했다는 모멸감, 자신감 떨어짐, 이런 결핍 이런 게 생기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이런 질문이 지어질 거예요.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거 안 묻게 돼.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1등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내가 분투해서 모든 걸 다 차분하게 해내면 그 해내는 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딱히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친구와 달라서 특별한 거고 그래서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좋다는 거, 1등만 추구하는 게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경쟁하는 거죠. 경쟁 근데 누구랑 할까요? 어제 나와 하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는 내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 친구랑 같은 곳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나만 달릴 수 있는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달렸던 나보다 오늘 나아지면 그걸로 된 거야. 이거를 아이한테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일일이 1등한 친구가 너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스스로 다 거기 안에 녹여놓지 않은 말들을 아이가 다 발견해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가 아이가 읽었을 때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의 언어 수준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의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를 하면서 예쁜 말, 다정한 말 하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선 하는 얘기 아니냐.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나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끼리끼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되게 넓어요. 어느 공간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쁜 말, 다정한 말, 지혜로운 말 들었을 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그런 거다. 이걸 내가 낯설다는 것은 좀 더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신호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집안일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만 늘어났네. 애가 지금 집안일이 아니고 책 읽고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나중에 커서 후회하게 돼요. 그때 집안일 좀 시켜볼 걸.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뭔가 집안일이 집안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이란 공간 속에서 내가 통제하고 치우고 원칙을 세웠던 것들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걸 담당했다는 걸 의미하죠. 책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집안일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꼭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거를 짧게 읽어볼게요.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가 갖게 되는 능력 8가지가 있어요. 1번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도 멋지게 하게 됩니다. 2번 어디에서든 주도적으로 살게 됩니다. 3번 책임감이 높아서 뛰어난 리더가 됩니다. 4번 배려하는 마음에 예쁜 가치를 알게 됩니다. 5번 안목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 더 많이 배웁니다. 6번 왜 협력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7번 스스로 계획하고 지키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8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늘 개선합니다. 이렇게 8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집안일을 시키면 좋을까? 1번 자신이 쓰는 그릇은 직접 설거지통에 2번 세탁해야 할 옷 빨래통에 넣기
3번 매일 스스로 가방 정리하기. 4번 화분에 물을 주고 신발장 정리하기. 5번 물통과 준비물 챙기기. 6번 매일 책상 정리, 방 청소하기. 7번 일어난 뒤 침대 정리. 8번 다 갠 옷 자기 옷장에 넣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선풍기를 틀고 잘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먼저 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한번 끄게 만들어 주세요. 한번 습관이 될 수 있게. 그것도 작은 집안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선풍기 끄는 건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기가 해야 할 책임감이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선풍기 끄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불 개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꼭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루틴을 만들게 되면 아이가 자기 삶을 주도로 살아가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주도하면서 얻은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절대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세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좋아하는 거. 아이가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좋아하는 거 잘하면 좋겠는데 아이는 좋아해서 한 거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딱 구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이는 잘하지 못해도 계속 좋아하는 게 대단한 거지 잘하지 못하는데 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뭘 하게 되면 하는 것만으로 칭찬하고 평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2번은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빠지고 급하다고 나가면 아이는 그걸 보면 회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회피하고 변명하고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배우게 되겠죠. 3번 감정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걸 또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니까 여름방학 때 아이랑 같이 운동하려는 결심한 부모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같이 의논해서 토요일에 같이 한번 운동 같이 나가서 뛰거나 운동하거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토요일 막상 되면 절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언어는 아이라는 존재를 가능성이라는 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적인 언어예요.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 긍정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게.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아이한테 오늘 운동 가자 그러면 아마 아이 입에서는 싫은데 너무 더워 짜증나 집에 있고 싶어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능성이 높이는 질문이에요. 우리 오후 2시에 나갈까 오후 3시에 나갈까 이러면 이제 아이가 생각하겠죠. 나 나간다고 한 적 없는데 가기 싫었는데 짜증나네 2시에 가야 되나 3시에 가야 되나 이렇게 너무 넓게 질문하면 싫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 입에서 오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2시에 갈까 3시에 갈까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번 아이가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부모님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이 계속해서 긍정의 선을 따라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말 듣지 못해서 나갈래 말래? 오늘 운동할까 말까? 이 말 가장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말까라는 선택지를 줬잖아요. 그럼 아이는 말까를 선택해. 당연히 싫으니까. 아이가 또 말까 선택하면 부모는 또 화내. 왜 안 나간다고 하냐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준 선택지야. 부모님이 말할 때 선택지를 잘 정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선택해서 2시, 3시 언제 갈래 얘기해서 3시랑 선택지를 잡은 아이는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날은 30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얘기하죠. 오늘 30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매번 나가는 걸 선택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30분밖에 못 하니까 오늘은 2배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 듣고 매번 부정적으로 안 나갔던 아이는 30분밖에 시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집에나 있지. 그 30분을 핑계의 도구로 삼게 돼요. 똑같은 상황도 어떤 아이는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삼고 어떤 아이는 변명과 핑계의 도구로 삼아. 이 중심에는 부모의 말이 있었어요. 나갈까 말까?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2시에 갈래? 3시에 갈래?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이 여러분이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섬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패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도전의 기회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는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에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항상 처음 하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아이가 나 또 실수했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보통 실수를 실수로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수했다는 건 뭘까? 네가 도전했다는 거죠. 네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건 뭘까? 반복해서 도전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실수했다는 것은 네가 도전했다는 증거야. 너는 못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도전한 거야. 아이가 못한 부분이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좋은 점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정적인 점이나 나쁜 점, 단점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춘기 연구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감동하면서 거의 울 듯
듯한 표정으로 반응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산책을 나가면 부모님은 앞으로 가지만 아이들은 뒤따라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중간에 자꾸 정신이 팔려서 어딘가에 멈춰서 앉아서 관찰하게 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느 순간 뒤돌아보죠.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해? 빨리 와. 이 안에 뭐가 녹아 있을까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했지. 엄마 바쁜데. 이렇게 녹아 있죠. 근데 이 말을 항상 듣고 자랐어. 그 말을 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 아이는 부모의 언어를 듣고 움직이는 리모컨 같아. 일로 와. 저리 가. 차가 오면 피하라고 했지. 또 지나가면 빨리 와.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그냥 계속 출발지와 도착지만 있어요. 과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리 와가 아니고 뭐 보고 있었니?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가 행복해질까?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가 그리로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하냐면 내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한테 오고 있어. 내가 지금 보고 있던 그 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었어. 엄마가 오면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말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하면서 내가 느낀 것들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게 돼. 학습하게 되죠. 부모님이 그 한마디만 바꿔서 도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서 뭐 보고 있었니?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네가 이번 느낀 걸 한번 일기로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엄마는 근사하게 들렸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그 사춘기 여고생 아이한테 들려주니까 그 아이는 너무 낯선 말이야. 한 번도 살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느 날 그 말을 나한테 들려줬다면 난 되게 많이 행복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자신감과 너 스스로 충분해, 넌 대단해, 특별한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말이 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너 이리 와 빨리 와가 아니고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이게 엄마 너 되게 사랑해. 이 말을 아이의 귀에 이해할 수 있게 들려준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여기까지 오잖아.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잖아. 궁금해하잖아. 누군가의 생각을 궁금해한다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엄마가 정말로 호기심 같은 눈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줄 때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하면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높고 어떤 경우에도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쓰러져서 흔들리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힘낼 근거가 될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아이한테 살아가면서 힘낼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마련해 주면 그걸로서 부모님의 역할은 100% 이상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 지하철 탈 때마다 사람들은 왜 다 안 내놓는데 탈까? 이 왜 기본적인 것을 왜 못 할까? 어떤 사람은 배려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배려해. 그럼 배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못해. 배려는 그 경험이 쌓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사회성이 없었을 때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그런 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에게 기본적인 사회성을 그릴 수 있게 그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업성 구독자님 김종원 작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아래 커피숍에서 1시간 반 일찍 왔어요.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또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밖에 나오는 걱정이 돼. 염려가 돼. 각가지 사람들 다 만나기 때문에 오늘 역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4인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손님이 왔는데 그 의자가 3개 부족해. 7명이 왔는데 그래서 저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느끼고 있었죠. 곧 나한테 오겠구나. 근데 저한테 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자 좀 가져갈게요. 의자 좀 가져갈게요. 이걸 듣는 순간 딱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자 좀 가져갈게요. 이거를 아무리 따뜻한 음성으로 얘기해도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통보의 언어예요. 이것 좀 가져갈게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언어가 또 있죠. 어떤 거냐면 의자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허락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좋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의자 좀 가져갈게요. 이런 말을 한 것과 동시에 나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불야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제 책을 한번 낭독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허세 뒤에 숨은 외로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가 외롭고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다.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이유는 대개 사랑하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어른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허세와 자랑을 마주할 때는 그 이면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저 흘리면 된다. 제가 하루는 강연이 있어서 지방에 갔어요. 근데 거기 역시 무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작가님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한번 초대하라고 해서 초대했어요. 그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 그 마지막 하나. 저도 화면을 보긴 봤는데 화면이 낫네요. 화면이 낫다 그러는 거야. 날 지금 놀리는 건가? 이렇게 먼 곳으로 난 지금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돈 조금 받아도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서 갔는데 날 잘 모른다. 유튜브 봤는데 실물보다 화면이 낫네. 왜 얘기할까? 사람 눈빛을 보면 눈빛에 그 사람의 언어가 보여.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아이가 있잖아요. 여전히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나를 망치는 나쁜 말들이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말들. 그리고 이건 무조건 비난, 나에게 수모를 주려고 준 말이다. 이런 말이 느껴져요. 나쁜 말은 누가 더 느껴지니까. 그럴 때 관계를 고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말이 난 모르지만 내 안에 남아있어요. 또 언제 내 안에 다시 올라오냐면 최악의 순간 올라와요. 내가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 때 들었던 말들, 예전에 들었던 최악의 말들이 올라와요. 내가 그건 그렇지. 네가 뭘 잘하겠냐.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던 건데 언젠가 내가 들었던 최악의 말들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올라와. 그래서 내가 나를 망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외면해야 된다. 그래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 우리는 정말 밖에 나가자마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강의할 때 직장인들 출근 퇴근할 때는 저 문제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지하철 탈 때마다 사람들은 왜 다 안 내는데 탈까? 이 왜 기본적인 것을 왜 못할까? 근데 왜 못하냐면 우리가 여름에 피서를 가면 결국 피서장에서는 되게 싸우게 돼.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지하철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배려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배려해. 그럼 배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못해요.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배려는 그 경험이 쌓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루는 좁은 골목을 지나가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린 다 이 좁은 골목 지나가려면 오는 상대방도 조금 피해줘야 할 텐데 나만 피하면 약간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중간쯤 왔는데 상대방 얼굴 보니까 난 절대 안 피하지. 그런 강인한 얼굴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안 피해. 나만 엄청나게 피해서 골목을 지나갔어. 그럴 때 여러분 아마 화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피해가고 쟤는 뭐야? 지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면 일단 첫 번째 화 내봤자 나만 짜증나. 두 번째 이 사람은 배려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배려를 모른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 내가 피하지 않고 어깨를 돌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줘요. 내가 너한테 지금 배려가 뭔지 경험치 1을 줬다. 너 경험치 쌓이면 너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배려하는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갈게. 이렇게 하면 지나가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배려하지 못하는 거, 도덕적이지 않은 거, 정의롭지 않은 거 이거는 되게 갖기 힘든 가치이다. 그런 것들을 갖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갖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힘든 것을 주는 사람에게 벗어나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해하고 내가 나한테 좋은 말을 주기 위해서 굳이 분노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낭독해 볼게요. 나는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만 받는 사람이 있다. 선한 마음이 왜 매번 상처로 돌아오는 걸까? 그건 자기 마음이 다치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면서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같은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내 의지로 벗어나야 한다.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뿐이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100명이랑 같이 있으면 100배로 더 외로워져요. 언젠가 우리가 있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과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색이 분명하다면 굳이 무리에 섞여서 내 색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저는 그래서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요. 많이 안 자는데 3시에 일어나요. 저는 새벽 3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새벽 3시는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나만 깨어나 있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일어나면 어떤 불편이나 귀찮은 것도 없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는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마시지는 않지만 커피를 끓여놔. 향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커피 향기를 즐기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시간이 내가 사람과 섞였을 때 내 색을 잃을 것 같을 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섞이지 말고 더 혼자서 나를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딘 사람만이 누군가와 있을 때 그 시간을 더 빛낼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용기를 내자. 세상에 가장 힘든 용기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말 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여러분이 지금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색깔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이 사회성이 곧 부모에게서 받은 거죠. 어떤 걸 느끼냐면 사회성 속에 도덕성, 배려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식당에 가서 유심히 보면 식당에서 우리는 되게 다양한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지성을 쌓았는지 밥 먹는 순간 다 관찰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일어났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밥 먹던 그대로 일어나서 집에 가기. 두 번째는 의자를 안으로 넣기. 세 번째는 소리 나지 않게 의자 넣고 나오는 아이. 아이가 어리다고 소리 나지 않게 의자 놓는 거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부모님 통해서 매일 봐왔던 아이는 소리 안 내고 의자 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값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던 아이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의자를 왜 정리해야 되고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왜 같이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아이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걱정하셔야 돼요. 사회성 부족한 것이 아이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걸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미워했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부모님의 말투를 그대로 아이에게 들려주며 살고 있다면, 내가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그대로 가족에게 보여주고 살고 있다면 당장 그 삶에 이별을 구해야 한다. 미움은 세상에서 가장 수준 낮은 감정이며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동안 점점 닮아가기 쉽다. 결국 내가 죽도록 미워했던 것들이 나의 태도와 철학이 되고 지금의 나를 완성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사회성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지 몰라서 아이한테 못 주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변화를 주고 싶다. 나부터는 아이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 행동과 양식, 태도,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줄 것이고, 나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 가족은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나는 내가 미워했던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왜 닮는지 아세요? 서로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닮아가게 돼요. 이 제목처럼 나는 내가 미워했던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성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우리가 그거를 나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내 아이도 부모님 사회성을 닮아가게 돼요. 그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하루는 제가 또 식당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메뉴판을 줘가지고 메뉴를 고르고 있었는데 점원이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뭐 골랐냐? 지금 뭐 먹는데?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 이 사람이 뭘 보고 듣고 배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메뉴를 파는 식당이지만 다른 식당에서 저는 뭘 들었냐면, 손님 어떤 거 고르셨어? 얼마나 예절 있고 이런 점원이 어디에 가서 이제 대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앞에 점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뭐 먹는데? 메뉴판 공부하고 있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가면 태도와 인성, 사회성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데, 그렇게 부모님께 배운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가 말하는 태도와 행동과 언어가 자기 수준 낮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책을 필사하면서 내면에 담아서, 사회성이 뭔지 공부한 적은 없잖아요. 필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기품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내가 아이 앞에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한번 오늘부터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해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새학기 되면 되게 걱정하세요. 어떤 거 걱정하냐면, 좋은 친구를 붙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놀이터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또래 집단 가가지고 사회성을 기르라고 막 요구해. 근데 사회성은 집에서 길러서 밖에 나가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해요. 하루는 제가 대기업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수습으로 이렇게 방학 때 온 대학생 직원이 있었어요. 이상한 질문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작가님, 방학 때 유럽 여행 갈까요 말까요? 좀 그 질문에 근데 확실하게 답했어요. 물어봤죠. 왜 가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유럽에 가면 견문도 넓어진다고 해서요. 그때 저는 확실히 답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답했냐면,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에 간다고 견문이 넓어진 게 아니고, 넓어진 견문으로 유럽에 가야 넓은 견문으로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봤자 넓어지지 않고 돈만 낭비할 거야. 물론 존댓말로 했어요. 마찬가지. 아이가 나가서 부딪히면서 사회성을 쌓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작은 사회에서 사회성을 쌓고, 그 쌓은 사회성으로 나가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사회성을 못 쌓는데 나가서 어떻게 쌓아요? 집에서 쌓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그 아이는 상처만 받아요. 그 종류의 시련은 오히려, 어떤 시련은 아이를 완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 안에서 사회성을 쌓아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역시
역시 부모의 말이 중요한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레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친구랑 같이 레고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면 또 아이는 비교해서 물어보길 좋아해. 엄마한테 물어봐. 내 친구가 있고 아이가 친구랑 같이 레고를 만들었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친구랑 나랑 만든 레고 중에 누가 더 잘 만들었어? 이런 종류 되게 많이 일어나 일상에서. 아니 레고가 아니더라도 누가 더 잘했어? 이런 거 물어보는데 누가 더 잘했나라는 질문은 되게 좋지 않아. 내가 얘보다 비교해서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막 신경 쓰게 되잖아요. 나는 나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이 안에서 아이한테 사회성이 깃든 답변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아이도 세상에 나가면 누가 더 잘했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집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가서 할 말이 없어.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감하지. 왜냐하면 얘 친구가 있는데 내 아이만 잘한다고 하면 또 이 친구가 집에 가서 또 고자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완전 비난당하고 갔어. 난 나만 못했다고 하는 거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회에서 아이가 이렇게 대처하면 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돼.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볼 때 뭐 하나 딱 집어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니 둘 다 정말 잘했어. 하나 찝을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잘한 게 일단 되게 대견해. 그 다음에 각각의 장점을 설명해 주는 거야. 너는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고 친구는 아담하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 서로 잘하는 점이 달라서 더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도 누가 더 잘했냐고 닥달하면서 물어보지 않게 될 거야.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안에 좋은 기민이 있는 거고 그 사람과 산불과 사건은 발견하는 자의 몫이구나. 누군가 나한테 뭘 물어볼 때 나쁜 것만 찾아서 비교하지 말고 누가 더 잘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이 있고 그걸 찾아서 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회성 있는 멘트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지 찾는 건 의지거든요. 그 의지는 부모님이 계속 들려주면 그 의지는 저절로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의 말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 또 내 아이가 친구를 데려왔어. 근데 내 아이가 데려온 친구가 키가 크네?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은 세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키는 크네. 두 번째, 키가 크다. 세 번째, 키도 크네. 이 세 가지 다 완전 달라요.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키는 크네? 이건 어떻게 들리냐면 내세울 게 하나 없는데 키 하나 크네 이렇게 들리고 키가 크네는 그냥 일반적인 말. 제일 마지막에 키도 크네. 키도 크네. 우린 도를 넣으면 생각하게 만들어. 아이가 생각하겠죠. 근데 친구는 키도 크다? 그럼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거네? 어떤 게 있을까? 그 도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 좋은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을 만났는데 장점을 얘기해줘. 그럼 좋아하겠지 상대방이. 사회성이 좋네? 라는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장점을 안 좋은 순간에서도 좋은 건 있다 라는 생각에서 좋은 걸 찾고 찾은 것을 찾기만 하면 안 돼.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들려줘야 돼. 그것까지 해내는 연습 과정을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작은 사회에서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면 나가면 걱정이 없는 아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을 100% 기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새 학기가 됐어. 고등학교 새 학기가 되면 이제 다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걱정해. 잘 지낼 수 있을까? 좋은 친구가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사회성을 집에서 기른 아이들은 그 새 학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날부터 그 반 아이들과 한 명 한 명씩 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마다 다 장점이 다르고 만나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만나면서 나랑 어떤 게 잘 맞고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 이게 집에서 사회성을 다 기르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알아서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와 잘 지내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좋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단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성을 밖에서 기르려고 하면 망해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성이 없었을 때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그런 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집 안에서 아이에게 기본적인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여러분의 말을 조금 하나만 바꿔도 기를 수 있으니까 그 시작을 이제 한번 필사와 책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더욱더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반응 못하면 그대로 아이가 살게 되거든요. SNS만 봐도 그가 글 쓴 것만 봐도 되게 우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1년 뒤에 봐도 똑같은 글을 쓰고 있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까지 이렇게 변했어. 되게 안타까운 경우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지옥일 땐 생각을 멈추자. 타인으로 인해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그 안에서 피어난 글도 지옥을 닫는다. 이럴 땐 생각을 멈추고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나를 맡기자.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지 말고 유유히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자. 누구도 탓하지 말고 현실을 원망하지도 말자. 그저 이 글을 따라 쓰며 묵묵히 흘려보내자. 살다 보면 지옥 같은 날도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 방황하는 시간조차도 소중한 나의 인생이니까. 아이들이 나쁜 감정을 겪었을 때 그거를 빨리 벗어나오게 하려면 이런 게 있어. 저는 거절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절할 때 거절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그 안에서 승낙하지 못할 만큼 나쁜 감정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거 맡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 거절하고 싶은데 딱히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살게 되죠. 거절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남의 저녁 식사 제안에 설명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거를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사람 다 이해해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고 그건 나를 위해서인데,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 아이가 있는 곳 앞에서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행동 모습을 자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라고 말하는 게 상대방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라고 말할수록 나의 예스는 점점 세게 진해지거든요. 내가 노 없이 계속 예스만 하면 내 예스는 진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을 지키고 아이가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만날 감정, 뭔가 나쁜 감정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면 일상에서 남의 기분 생각하면서, 특히 이런 거 있죠. 뭔가 결정할 때 남의 표정 신경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표정 뭐지? 혹시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내가 뭐라고 하면 나 나쁜 거 소문내고 다니는 거 아닐까? 남의 표정에 연연해서 나의 결정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표정은 나의 표정이고,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감정에 충실해서 좋다면 좋은 거고 안 좋다면 그냥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설명 길게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보여주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호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게, 저도 이런 걸 겪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강의를 되게 자주 했거든요. 1년에 100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제 글쓰기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강의 제안에 다 거절해야 돼요. 한 달에 제가 강의 제안 거절을 5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거절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저는 왜 이렇게 거절도 다정하게, 다 읽고 나면 기분 좋은 거절이었어 이렇게 마음 들게 거절하고 싶은데, 일단 세상에 기분 좋은 거절은 없다. 그리고 내가 거절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저도 그 거절 메일에 마음을 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자꾸 좋은 마음을 거절하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품는 거예요. 언젠가는 승낙해 주겠지.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네 번째는 승낙해 주겠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될 거는 냉정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도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괜한 희망을 품게 하면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서투게 거절하면 안 되고, 이렇게 거절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그 사람한테도 이득이고 나한테도 이득이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아이한테도 좋은 거절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으로 나를 볼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타인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변 반응을 살피느라 스스로를 잃게 된다. 모든 이유를 자신에게서 계속 찾으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의 나날일 수밖에 없다. 모든 반응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 대부분의 표정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다. 여러분이 사소한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이 때로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 일상에서 부부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한 게 뭐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할 때 너무 화나서 하겠지만 내 아이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은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경제적인 파탄이 나도 꼭 반드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훈 작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일리 어썸 채널에 다시 출연하게 돼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좋은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한 마음이 가장 높은 지성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만 생긴다. 부정적인 기운이 나쁜 소식만 부르기 때문이다. 친절한 마음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지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지성인은 어디에서나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이유는 단지 똑똑해지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지성의 끝에 친절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수준을 높인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부부가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는 어떤 부부가 큰맘 먹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처음 가니까 막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찾아보고 좋아 보이는 호텔을 예약해서 갔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호텔과 전혀 다른 거예요. 되게 볼품없는 그런 느낌의 호텔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라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뭐 내 복에 뭘 바래, 조그만데 푸질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뭐 겨우 잠자고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시작부터 망치겠죠. 근데 세상에는 작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작다, 두 번째는 아담하다. 아내는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쩜 이렇게 호텔이 아담해? 어쩜 이렇게 호텔이 아담하고 예뻐?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어쩜 우리는 여행 운도 좋을까? 행복하다.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아담하다, 예쁘다, 여행 운도 좋을까? 아담하다란 말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쁘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작다는 곳에 매몰되니까 그렇게 작냐? 이렇게 또 붙어서 자야 되겠구만,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와.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여행을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작다보다는 아담하단 맛을 자, 아담하고 예쁘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한테 좋은 기운을 불어넣자. 어쩜 우리 이렇게 여행 운도 좋을까? 근데 이 사실을 이 두 부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아이도 듣고 있어요. 아, 엄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할 줄 아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것을 찾아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주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난 결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경제적인 파탄이 나도 꼭 반드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여러분이 아이한테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일상에서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똑같은 말을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선생님한테 들려주면서 선생님과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예쁨 받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은 부모님께서 두세 번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 나온 말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마음까지 담아서 전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친절하다고 다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모든 중요한 단어를 재정의하거든요. 경청이란 말이죠. 경청은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청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집중해서 들어라. 그래서 아이가 경청할 수 있는 말만 부모님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읽어보면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듣는다. 가까운 인연도 아닌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본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은 무책임한 말 때문에 왜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가? 나를 아끼는 이들의 말만 귀담아 듣자. 경청은 들을 가치가 있는 말에만 마음을 여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들을 가치가 있는 무해한 말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부부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한 게 뭐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할 때 너무 화나서 하겠지만 내 아이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쉽지 않지만 노력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면 짐작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이룬 결과는 노력으로 이룬 결과고 내가 이룬 결과는 도와주고 운이 좋아서 이룬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집안에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말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됐어. 그 시각을 내가 다 했다가 아니고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 이거를 똑같이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성과를 운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의 성공을 노력으로 생각해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식당 갈 때도 마스크 쓰는 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너 마스크 안 쓰면 식당 못 들어가. 두 번째는 마스크 쓰면 식당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는 부정적이죠. 안 쓰면 못 들어가. 두 번째는 쓰면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시각을 완전 바꾸면 전 다른 게 보여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이가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말로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했던 말을 다 들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이때 제가 하나 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냐면 저는 제 할머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글쓰기를 제가 되게 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2시간 동안 2줄밖에 못 썼는데 할머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종원아 뭐하니? 그래서 두 칸 쓰고 있는데 오늘도 2시간 동안 2줄밖에 못 썼어. 나 진짜 짜증나.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할머님이 저한테 종원아 종원이의 마음은 되게 깊어서 그 깊은 곳에서 마음을 꺼내 올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쓴 너의 글을 읽는 게 되게 행복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봐. 그러면 이제 저는 뭘 느낄까요? 2시간 동안 나 한 게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은 깊어서 지금 꺼내고 있는 중이었어. 그렇게 쓴 글을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 제 첫 독자인 할머니를 만족해 드리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어서 계속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한테 들려줄 말을 그대로 하지 말고 아이의 과정을 보고 그게 되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는 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한테 접근하게 되면 더 좋은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온기를 담아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다툴 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무섭다. 어디를 공격하면 가장 아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사랑과 행복을 속삭이던 입에서 날카롭게 빗을 꽂는 말들이 나올 때 우리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에도 온기를 담아야 한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죠.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울수록 더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기분 나쁜 말을 더 들려주게 돼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말을 아이한테 다정한 말을 들려주려면 좋은 것을 찾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만약 식당에 갔어요. 음식이 매워서 그 매운 경험을 돌아와서 SNS에 포스팅을 보통 이렇게 써요. 그 식당 갔는데 너무 맵더라. 못 먹겠어. 돈 낭비했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글은 정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도 읽히지 않으니까. 나쁜 점만 썼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쓰면 정보가 될 수 있고 아이한테 좋은 말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전해줄 수 있을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야. 이렇게 쓰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검색하고 들어와서 그 식당에 갈 수 있는 정보가 돼요. 여러분이 뭔가 접했을 때 이건 이래서 싫어가 아니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좋겠네? 라는 생각. 정보가 될 수 있는 지식을 아이랑 같이 많이 모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정보 찾아내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 아이랑 일상에서 가정에서는 이러니까 안 좋아라는 말을 아예 없애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좋네. 이거는 어디에 좋을까? 이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건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저절로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점을 찾게 되고 사회성이나 아이가 살아갈 힘을 더 많이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말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이다. 그 말은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고 마음에는 죄책감을 심는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이 때로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랑 같이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기사를 보면서 같이 대화해보는 건데 가령 이런 거예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면 50대 부부에게 노후 자금이 5억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럼 그런 기사에 댓글이 어떤 게 달릴까요? 네가 살아봤냐, 뭐 그것과 되겠냐, 여행도 못 간다, 이렇게 엄청 많을 거예요. 전 악플의 기준이 뭐냐면 누가 읽었을 때 기분 나쁘면 악플이에요. 타인이 읽었을 때 기분 나빠지는 건 악플인데 그런 걸 달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콘텐츠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중요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말한 제목의 키워드는 뭐냐면 노후, 행복,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내게 행복은 무엇인가? 나한테 노후란 무엇인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내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배우자랑 같이 그 기사를 보고 각자 정의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배우자의 어떤 면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행복이 어떻게 정의해? 그 노후는 어떠면 좋겠어? 정의한 다음에 각자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맞춰보면서 그럼 우리한테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여기 다 생각한 것을 한번 자기 각자 배우자가 글쓰기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글쓰기 시작해서 정보를 쌓지만 말고 쌓은 정보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검색에서 나온 거니까. 사색에서 나온 것만이 나의 거예요. 나의 지식을 찾으려면 사색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랑 같이 지금이라도 SNS 계정에서 글쓰기를 시작하자. 그리고 똑같은 주제로 각자 키워드를 정의해서 행복의 정의, 노후의 정의 쓴 다음에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지? 그걸 필요한 것을 돈을 얻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글쓰기로 각자 SNS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쓴 것을 교환하면서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들은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왜 자꾸 사회성이 떨어지고 왜 싸우느냐?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남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별로 없어. 인터넷 콘텐츠 보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악플을 달잖아요. 그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악플이나 댓글은 글쓰기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악플은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내 계정이 돌아와서 내가 생각한 걸 써야지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유해한 말들만 들린다고 했더라도 서로 같은 단어를 정의하고 정의한 거에 대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각자 생각하고 쓰면서 서로가 아마 또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 쓰게 되면 그 감정을 또 기억으로 남긴 거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 내 배우자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 그러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어. 아, 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은 내가 좀 눈 감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해심도 발휘할 수 있죠. 이해심도 발휘 못하고 배려 못하는 이유는 배우자와 함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이 없고 생각한 것을 글로 써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차오를 때 나에게 건네야 할 말. 화를 내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다만 어른이라면 자신을 차분하게 달랠 수 있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분노의 말을 줄이려면 다음의 말들을 기억하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날카롭게 반응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진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며 예쁜 면을 보자. 장점이 있으니 단점도 있는 것이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 써왔는데 부부가 상담을 위해서 난 온갖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난 TV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너는 또 뭘 그렇게 잘했냐? 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고 있어. 이거를 바꿔야 돼요. 나한테. 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급 질문, 저급 질문. 저급 질문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고급 질문은 나 자신한테. 내가 좀 더 우리 사이를 회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뭐 어떻게 바뀌면 내 말이 더 다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면서부터가 우리 삶이 바뀌는 기적의 시작이니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무해한 말 그리고 상처가 되지 않은 말을 하려면 질문을 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질문해라. 이런 온갖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유튜브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니까 가능하지.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가 내 상황 대봤니?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한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한테 해주면 좋을 것들 콘텐츠를 올리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또 3학년짜리 올리면 2학년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랑 무슨 배틀을 하는 것 같아. 이건 역시 마찬가지. 저한테 질문하고 있잖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초등학교 3학년 내 아이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나 자신한테 물어야 저 콘텐츠를 아이한테 전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는 모두의 것이지만 스스로한테 질문하면서 그 콘텐츠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질문의 힘이 거기에 있다. 질문의 힘은 나한테 하는 질문에 그 힘이 있어요. 남한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부터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으로 나온 것을 실천하는 하루 살아보면 인생이 곧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좋게 웃을 수는 없어요. 아침에는 다짐하죠. 웃으면서 보내야지. 저녁에는 내가 미친놈이지. 이렇게 웃다 울다 반성하다를 반복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솔직하게. 엄마도 항상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너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엄마도 나쁜 감정에 질 때가 있어. 항상 엄마가 이길 수는 없더라. 그래서 엄마가 가끔 너한테 못되게 얘기할 때 있을 거야. 그럴 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 좀 더 예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마가 반성하고 따뜻하게 예쁘게 말할게. 엄마도 너랑 같은 사람이라서 항상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에 질 때가 있어. 그럴 때 다시 제자리를 돌아올 수 있게 네가 잘 얘기해주면 엄마도 다시 반성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라고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네가 옳을 수도 있고 엄마도 옳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은 워낙 많으니까 다양하고 상황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배우고 있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있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의 역할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서로의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적절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와 홈은 다르고 파더와 데디도 다르다. 돈만 있으면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아버지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좀 하우스는 집으로 살 수 있잖아요. 홈,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아빠라는 말은 쉽게 더 들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여름방학 때 멀리 놀러 가고 값진 돈을 쓰면서 좋은 거 사주고 화려한 걸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행은 멀리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여행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마침 그 대리기사가 그날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아이랑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 너 좋아하는 선물 사주려고 일하고 있어. 아빠가 사서 들어갈게. 근데 빨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꼭 갈게. 그러고 끊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말로만 위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원래 줘야 할 돈의 3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돈만큼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거는 좋은 선물이 아니고 아빠가 빨리 돌아오는 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대리기사님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특별한 게 아이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의 곳곳에서 아이한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인터넷 공간 영상도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댓글로 이 공간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